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종목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HLB입니다. HLB입니다. 요즘 폼 좋고 호재도 네. 있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심층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872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9,0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HLB 오늘장에서 3% 상승했고요. 37,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드디어 빛을 볼 것인가, 이제 거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HLB도 이러한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상승세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승인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다음날 바로 또 모든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는 3.7%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또 시청자님께서는 몇 번 단타로 이 HLB 수익을 또 봤다고 이미 합니다. 보셨구나. 네. 그래서 다시 재매수를 한 게 5월 17일 아까 보셨던 호재 나왔을 때. 호재 나왔을 때.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FDA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에 재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네. 하지만 다음 날 또 바로 그러게. 급락을 해서 걱정이 또 뒤통수죠. 네, 이런 게 굉장히 바로. 또 걱정이 크셔서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목표가가 제일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HLB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분석들을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에 사자마자 또 바로 급락을 보시다 보니까 이 빠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는 나도 저 종목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라는 댓글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심층 분석 들어보시면서 좋은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HLB에 대해서 어떤 시선 가지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리보세라닙이 아니고 HLB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 얘기했던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를 잡았습니다. 네, HLB 하면 리보세라닙 하면 HLB 떠오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리보세라닙 2세대 표적 항암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리보세라닙이라고 자꾸 나와요. HLB 어떤 포인트 잡을까요? 네, 뭐 HLB 한 종목이지만은 네. 이 종목이 상당히 중요한 게 향후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네. 향방을 이 회사가 좀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 회사와 관련된 그 계열사 자회사들이 상장된 회사가 포함해서 6개입니다. 많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약간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이 종목이 리보세라믹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전체 제약 바이오 종목도 또 이제 훈풍이 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관련 그 자회사들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치겠죠.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그 지난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16일 날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주가가 20한1%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다음 날 곧바로 좀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렸는데 현재 지금 신청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본래 이제 기술 개발 판권 자체를 중국의 항서제약에 넘겼어요. 그 회사가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감염 억제 제체가 이제 캄넬리 주맙이라고 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이 회사의 리보세라닙과 더불어서 함께 병용으로 미국의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좀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완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 회사가 2004년도에 물질을 좀 개발한 이후에 거의 이제 19년 만에 이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니까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12년 만이니까 상당히 이제 결실을 볼지 못 볼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 한다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항암 신약 물질을 가지고 신약 허가
를 신청한 기업은 이 회사가 첫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게 항암제 쪽입니다. 이 회사가 간암 치료지 않습니까? 또 간암 환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는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이번 신청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좋게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시장에서 신뢰를 약간 못 받은 이유 자체가 회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시장의 신뢰를 잃어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9,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인가요?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임상 실패를 했고 또 곧바로 약간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제 근래 들어서는 이제 2021년도인가요? 코로나 치료제 베트남 쪽에서 코나 나노박스인가요? 그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실패했고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별다른 약간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렇게 바로. 네, 이제 과거에 그런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때까지 좀 안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이제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다음 6월 2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3대 암 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참여하거든요. 참여하는데 이 관련 부분 자체는 제가 뭐 바이오 제약 얘기를 할 때 별다른 영향 없을 거다 주가에. 최근 들어 관련 기업들이 약간 좀 반영됐다가 힘을 못 씁니다. 이미 현재 시점부터 좀 반영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6월 2일부터니까 약간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네, 그런 또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회사의 그 HLB 생명과학이 회사 HLB 지분 23만 7천 주를 HLB 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HLB 주식 샀다는 것 자체는 결과 자체가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HLB의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을 샀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는 쪽인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자체는 예산은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금리 영향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문제 자체가 하반기 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고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자금 조달 여건 자체가 특히 자기 자본 여건 자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조심하자.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대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도에 선제적으로 증자를 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2,400억 정도 자금을 좀 조달했고 그 전에도 전환사채라든가 발행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3년 동안 연간 평균적으로 8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 개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연간 800억 정도 적자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은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중간에 또 자금 여건이 안 좋으면 주가가 여전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회사니까 10%만 증자한다 하더라도 3천억 정도를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자금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 다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계속 자금 조달을 하면서 유통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정말로 간암 치료제 자체가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 한다면 간암 치료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그 100조 원도 항서제약이 아마 그렇게 좀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큰 신약 개발 재료인데 대주주가 진양권 씨라는 분이거든요. 진양권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9.7%밖에 안 됩니다. 정말 좋은 회사면 저는 대주주가 전환사태를 신주 인수권을 발행해가지고 저는 지분을 늘리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91.2%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수십조 내지 수백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개발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저는 지분을 좀 늘리겠어요. 지분이 거의 적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소액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HLB가 리보세라닙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만큼 이제 승인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좀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100% 신뢰로 거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HLB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들 한계점들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 2세대 표적 항암제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 종목을 한 그 3번 정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매매를 끝낸 게 아마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주가는 보지 말자고 했던 쪽이에요. 그때는 뭐 유중하고 무상승자를 같이 하던 그 시점까지 좀 했었고요. 그때 뭐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나서 진양권 회장의 유튜브 그 반박 그 뉴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있었는데 그 HLB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히 1시간이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우선 좀 걱정되는 게 시장장님이 저희가 이 시간을 진행할 때는 미리 시장장님 사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장님이 단타 접근을 해서 좀 재미를 봤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접근 포인트가 단타신 것 같거든요. 단기로는 일단 해결 방안이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이야기할 때 항서제약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리보세라닙이거든요. 네. 또 항서제약은 배당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배당 메리트가 엄청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간암 치료제 종류를 좀 보게 되면 넥사바, 렌비마, 그다음에 티센트린, 아바스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넥사바나 렌비마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고요. 뒤에 있는 것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표적이 그 치료요법만 맞지 않으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쓰는 거는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HLB에서 하는 것도 리보세라닙 플러스 항서제약에서 개발한 지금 면역 칼렘리주맙 이거랑 같이 병용요법으로 이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좋은 걸 좀 말씀드려 HLB 자산으로 이제 물질 특허권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2020년에 인수를 완료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제약바이오는 끝이 없거든요.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NDA를 신청을 했는데, IND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NDA가 따른 임상 3상까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HLB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저는 뭐 자본 문제라든지 재무제표는 깔끔합니다. 유상증자를 다 통해서 자금도 다 확보를 했고 단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주가 상승 포인트에 대해서 과연 NDA 신청 과정에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아직도 좀 멀었고요. 그 우선 심사 대상이 우선 되기까지는 거의 2달 정도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우선 심사 대상이 되려고 하면 2가지 요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아요. 기존 치료제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효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네. 과연 FTA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넥사바나 렌비마나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보다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이거는 2달 뒤에니까 7월 말쯤, 7월 20일쯤 결판이 나겠죠.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원래 그래요. 신약 허가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우선 심사 대상이 됐다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날아갈 거예요. 여기 이제 시간을 거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이제 발표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만약에 안 되면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기대감으로 접근 포인트를 한번 가져가 볼 것이냐 여기로 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자님이 단타 접근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단타 조건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스코 임상 종영학회를 보고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세대 표적 항암제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단기로 보셨던 것 같은데 부정적 의견 그리고 긍정적 의견을 나눠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기로는 해결 방안이 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긍정적으로는 우선 이 리보세라닙을 오랫동안 끌고 왔다는 거에 좀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기대감으로 접근 포인트 가져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온효영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자금 조달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좀 이
안 됐을 때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허가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또 실망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죠. 몇 차례 앞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자체가 신약 신청이라는 큰 재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다음날 바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들의 심리에 좀 녹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서 얘기했다시피 6천억 정도의 자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짜리니까 10%만 유상증자한다 하더라도 별로 주가 희석 없이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시가총액이 과거에 1조 원대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0% 맞아 1,000억짜리 회사가 있거든요. 그들 회사들은 과거에 근데 1,000억 조달할 때 유상증자 10% 했으면 지금 100%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은 그럴 여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방은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인데, 근데 그렇지만은 가장 큰 재료 자체가 19년 동안 기다려왔던 간암 치료제가 실패했다 그러면 충격은 상당히 크죠.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대주주가 주식 비중도 적고 수익주가 많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 김민희 장관 얼핏 경쟁사들 얘기했지만은 이 회사가 진입할 때는 이게 간암 치료제가 거의 다른 신규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로시라는 회사의 제품이 허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가 허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중국에 판권을 준 쪽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믹과 함께 들어갔는데 중국 기업과 함께 미국에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을 노리는 건데,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이너스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미국과의 어떤 갈등 감면에서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 그 사이에 회사가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서 경쟁회사들이 들어왔다는 측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김 전문가가 경쟁회사보다 이미 남아있던 회사보다 효능 자체가 데이터 효과 자체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점점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그래서 앞서 저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 좀 킥을 쥐고 있어요. 가장. 근데 이 종목이 만약 성공해서 가면 다른 제약업종의 하반기 때 바람이 날 수가 있다고 봐요. 분위기를 잡힐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저도 이제 단기 모멘텀 자체는 미국의 임상 종양학기 시점입니다. 다음 달 6월 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조심스럽게 제가 42,000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의 그런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약간 높게 잡아 4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까지는 뭐 물론 더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약간은 불투명한 측면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33,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는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살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공을 했을 경우에 계속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투자 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요? 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나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HLB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이유도 리보세라나 때문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양권 회장을 좀 높게 평가하는 쪽입니다. 어찌됐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유상증자 그때 소식이 나왔을 때 방송국 기자에서 바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는 회계적으로 재무가 부실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좋게 보는 쪽이에요. 좋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굴지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간암치료제를 많이 좀 출시를 했어요. 간암치료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요. 지금은 1차 치료제로 좀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역요법이에요. 지금 이걸 1차 치료로 많이 쓰고 지금 거의 2차 치료가 조금 없는 상황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과연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것인가가 가장 포커싱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2달 뒤에 이제 결판이 날 텐데 우선 심사 대상이 안 되면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5월로 미뤄집니다. 더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1년이. 저는 뭐 종양학까지도 단기 모멘텀이 있지만 이제
내가 좀 승부를 봐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 심사 대상까지예요. 되면 정말로 폭발적으로 주가는 더 갈 겁니다. 안 되면 또 실망 매물이죠. 예, 이런 부분은 제약바의 어떤 그 좀 양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리스크를 그때까지 좀 안기보다는 이건 더 전문적인 설명과 같이 함께 해가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단기적으로 아스코 때까지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종목은 보유 의견을 저도 드렸고요. 그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은. 저도 단기는 뭐 42,300원 정도. 그다음에 중기는 5만 원을 봤는데 저는 그 중간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 46,000원 제시했고요. 네. 손절은 뭐 단기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4,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비중이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30%나 가지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좀 덜어내는 거는 어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봤을 때 그 제약바이오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저는 제약바이오 솔직히 매매를 하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레인지 범위를 측정할 때 손절 범위가 그러니까 나는 제약바이오를 하면서 2, 3% 내지는 5% 하겠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제약바이오를 할 때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를 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그 제약바이오는 투자 관점이 좀 맞아요. 네. 이렇게 임상 실험이 나온다든지 네. NDA를 진출해 나간다든지. 근데 시청자님의 딱 그 성향은 내가 단타를 좀 접근해서 재미도 봤고 또 임상 종합 그 모멘텀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멘텀을 보고 주가 상승 여부를 저울질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비중은 뭐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자마자 또 이 모멘텀이 같이 또 작용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바람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HLB에 대한 꼼꼼한 심층 분석 도와드렸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의 키워드는 리보세라닙에 거는 기대입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42,000원, 중기적으로 5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33,000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역시 리보세라닙에 대한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46,000원입니다. 손절가 34,500원으로 요 임상에 대한 결과가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것도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